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 구독자입니다. 근무 중에 환자분들이 유튜브로 사연 찾아 듣는 거 보고 채널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저도 별의별 사연 다 보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올라오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던 이곳에 제 얘기를 다 보내는 날도 오고 그저 신기하기만 하네요. 행복한 일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분통 터지는 사연으로 찾아오게 되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다 되어가네요.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 아마 그쯤 됐겠다 싶어요. 처음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나 하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 직업이 뭐냐고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이런 직업들을 생각하셨겠지만 셋 다 아니고요. 병원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전 대학병원에서 이송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상이 정말 많아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문적으로 환자들 돌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저희 같은 이송원들이 있고요. 응급실,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이 검사실이나 수술실, 진료실로 이동하시는 걸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자 침대에 실어가지고 나르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니냐 하시겠지만 대학병원까지 오시는 환자분들 어디가 아파도 크게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내시경이라도 받고 나면 마취가 덜 깨서 이송원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침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신경 써서 이송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낙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더욱 신경 써서 환자분들의 침상을 이동시켜야 하고요. 혹시라도 이동 중에 어디 부딪히거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아오는 나름대로 고충 많은 일 중 하나입니다. 듣기에 생소한 이 직업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글쎄요, 전 군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됐을 때 그냥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한텐 병원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병원이란 공간이 마냥 무섭고 답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은 곳이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3년간 암투병을 하시다가 대학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땐 집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번갈아 가며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있었죠. 투병 생활이 워낙 기셨으니까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요. 처음엔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신 것만으로도 참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병상에 계신 날들이 길어지니까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는 거 없이 그저 빠져나가기만 하는 병원비.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 벌어두었던 돈은 진작에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제 학비에 아버지 병원비까지 번다고 어머닌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하셔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고요. 길어야 6개월,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침상 옆에 있었던 보호자 간이 침대에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오신 어머니가 병실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흐느끼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 응? 이제 우리 그만 고생시키고 당신도 편하게 눈 좀 감아.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어. 응? 미안해. 미안해요. 잠에서 깼는데도 차마 눈을 뜰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사무친 울음소리,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족들 그만 고생시키고 떠나주면 안 되겠냐는 그 말씀.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어머니. 얼마나 무거운 어깨로 가족들 다 잠든 사이에 그 말씀을 겨우 꺼내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괜히 뒤척이는 척하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당겨서 덮고 소리도 못 내고 줄줄 울었네요. 아버지 투병 생활을 한답시고 구멍난 독에 물을 붓듯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당장 학교 등록할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집안 사정 힘든 거 뻔히 알고 있으니 어머니한테 합격증 꺼내 당당하게 자랑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제가 대학에 합격하신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제 손 꼭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한데 너 대학 가는 거 1년만 미루면 안 되겠냐고요.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응? 대학 안 가도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도 합격할 머리인데 나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나 진짜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죠. 저도 친구들처럼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인 때였으니까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저 어머니 손 꼭 붙잡고 나는 괜찮다, 대학 안 가도 좋다, 합격해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인이란 것이 있나 봐요. 저희 아버지 담당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 솔직히 어머니도 저도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의사니까요. 펑펑 울면서 저희 아버지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도 있지 않냐, 더 살 수 있지 않냐 매달릴 때 단호하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셔야 한다.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만 얘기하는 참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머니와 제가 손 꼭 붙들고 대학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걸 지나가다가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일요일 아침 회진 나올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저희 병실을 들어온 주치의 선생님을 보고 아버지가 뭐 그 사이에 더 잘못되시기라도 하신 건가 둘 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 갚아라. 응? 내가 이자 따로 안 받을 테니까 네가 대학을 가야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 아니야. 아버지 병수발만 들다 내 인생 이렇게 망했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보내드리면 아버지도 마음 편히 못 가셔. 아이고 선생님 이게 무슨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환자, 보호자의 인연으로 만난 것 뿐인데 그 의사 선생님께선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은 될 텐데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그저 얼떨떨하고 믿기지도 않고 저희 엄마랑 전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일요일 아침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야 하지 않겠냐고 등록금 봉투 내미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눈엔 하느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도 저희 힘든 사정을 아셨던 건지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이 떠날 날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던 건지 진짜로 투병 생활 딱 6개월 더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전 선생님께 빌려주신 돈으로 대학에 들어갔고요. 어머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제 생활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온 대학이었으니 저도 대학 다니면서 어디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했고요. 매년 스승의 날이 오면 졸업한 학교 찾아가는 대신에 병 주스 한 병씩 들고 병원 찾아가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선생님처럼 의사하려면 한참 늦은 것 같고 다시 태어나도 그 머리는 못 가질 것 같은데. 야 이놈아 의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내가 삼수까지 해가면서 의대 들어갔겠어? 병원에 의사만 있는 줄 알아?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간호사도 있고 원무과 선생님들도 있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널렸으니까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병원은 저한테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버지의 투명 생활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을 찾았던 공간. 그리고 나 역시 이런 곳에서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던 공간이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고 남들은 연봉 높은 대기업이니 뭐니 찾아보고 있을 때 전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시절에 전역한 군대 선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일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너 사지 멀쩡하고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힘도 꽤나 쓰지 않았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송원이라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해서 너 군대 있을 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주변에 몸 튼튼하고 성실한 놈 없냐고 그러는데 네 생각이 딱 나더라고. 어때? 너 출근해서 일 한번 해볼래? 계약직이긴 해도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보다 시급도 훨씬 더 많이 쳐줄 거야.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시잖아. 이젠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어쩌면 제가 그 일을 한 건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 같은 게 아닐까 싶다니까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 병원에서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선임들이 네가 무슨 수로 병원에서 일을 하냐고 웃고 넘어갔었는데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던 선임 한 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덕분에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출근하는 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나름대로 병원 유니폼도 딱 갖춰 입고 증명사진 떡하니 박혀 있는 명찰도 차고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어디냐 싶어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앓는 소리 내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그냥 다 내 식구 같고 안쓰럽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돈 받으니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계약직 주제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고 그 모습이 꽤나 좋게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효성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대학병원에서 일할 이송원 채용하고 있는데 너 이쪽으로 시험 한번 안 볼래? 대학병원이라 지금보다 관리해야 하는 배두수도 훨씬 더 많고 땡땡 대학병원 너도 들어봤지? 이곳에선 대기업 저리가라는 자리야. 그동안 내가 너 일한 거 옆에서 봐왔지만 너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대준이한테도 이 자리 물어봤었는데 대준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어디 가서 너처럼 열심히 할 자신 없다고. 자리 난 거 너한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둘이 군대 선후임 사이라고 했지? 너 주변에 사람 참 잘 두고 지냈던 모양이다. 하긴 너처럼 성실한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냐 싶겠냐만 말이다. 저야 시켜만 주시면 당연히 잘할 수 있죠. 뭐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저 거기 가서도 회사에 패기치는 일 없이 열심히 잘 해볼게요. 절 이 자리에 소개시켜 주신 군대 선임이 일자리 제안 받자마자 저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일 끝나고 같이 소주 한잔하면서 옷소매로 눈물 훔치며 감사하다고 술집에서 쩌렁쩌렁 인사하며 고개 숙이니까 무슨 조폭이냐고 너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무식하게 일만 하고 잘할 자신 없으니 열심히라도 해보자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날들은 결코 절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의 전담 이송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확실히 일하는 곳이 커지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워낙 힘든 일이니까 직원을 뽑아놓고 나면 금방 관둬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요.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마다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제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땐 그냥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너무 감사하기만 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계단을 몇 층씩 뛰어 오르내리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랑 가장 가까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 인수인계지 내려주면서 이송 요원을 요청하거든요. 아내는 저와 같은 병원에 막 신규로 들어온 간호사였습니다. 태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명을 다루고 촉각을 다투는 병원이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들 예민하기도 하고
간단한 실수도 더 크게 혼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어요. 신규로 발령받은 간호사들 중에서 그렇게 혼 안 나면서 일하는 간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3교대 근무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산발이 되어가지고 다크서클을 무릎까지 내려와서 선배 간호사한테 혼나고 계단에 쪼그려 앉아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치던 아내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죠. 신규로 들어오신 간호사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지나다녀서 울기엔 별로 안 좋아요. 저기 별관 계단엔 정말 아무도 안 다니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거기 가서 펑펑 울어요. 오늘 저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게요. 수간호사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둘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긴 한데 그 선생님은 저도 무서워서 죽겠더라고요. 성격이 그렇게 못돼서 여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답답해서 계단 문 열고 뛰어내려가고 하는데 저 끝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울었나 무릎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게 안쓰러워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옆에 털썩 앉아 나름 위로를 했습니다. 괜히 수간호사 선생님 얘기를 과장되게 하니까 그제서야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웃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구석에서 울고 있던 막내 신규 간호사가 제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막내 간호사 밑으로 또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고 제법 의젓해진 모습으로 선생님 저 이제 안 울어요 하고 해맑게 웃던 아내의 모습.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백의의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마냥 착하기만 했던 아내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잔인하게 저에게 비수를 꽂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내를 변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었던 때를 생각하면 제가 겪은 충격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의사도 아니고 뭐, 이송원? 아니, 그게 뭐 하는 직업인데? 뭐, 구급차 운전하는 사람이니? 거기다 뭐, 홀어머니? 아이고, 네가 네 팔자를 꼬아도 제대로 꼬는구나, 어? 애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의사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애야. 우리 딸 발목 잡지 말고 헤어져 주게. 엄마,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간호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병원에 발도 안 붙였을 거야. 이 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큰 의지가 됐는진 엄마 모르잖아.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응?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나 믿고 한 번만 허락해줘요, 엄마. 제발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장모님은 극심한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이야 마음도 통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었지만 장모님 눈엔 내 딸이 그저 마냥 아까운 사람이었나 봐요. 아직까지 간병일, 식당일 하시면서 저한테 손 한 번 벌리신 적이 없는 어머니셨지만 혹시라도 어디가 안 좋아지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발목 붙잡지 않겠냐 한탄을 하시기도 했고요. 전 아직까지도 이게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가 힘든 상황이 되면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반대로 장모님이 안 좋다고 제 와이프가 장모님 돌보겠다고 나서면 전 두 팔 들고 도와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간호사에 비하면 변변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제 직업을 많이 무시하시기도 하셨고요. 물론 3교대 간호사인 와이프 급여에 비하면 성에 안 차시기도 하지만 아내가 살림을 못하는 만큼 제가 살림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그렇게 비교하고 따지고 보면 영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죠.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못 박아두면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사코 반대하시던 장모님도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장모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었지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며 차츰 인정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장모님에게 잘했어요. 이번 주는 내내 나이트 근무지? 피곤하겠다. 나 머리맡에 계속 전화기 놔두고 잘 테니까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얼른 가지고 병원으로 갈 테니까 알겠지?
고맙고 미안해서 어쩌지 여보? 사람들이 진짜 이 집은 남편이랑 와이프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 나보다 당신이 살림 훨씬 잘할 것 같다고 뭐라고 한다니까? 밤낮 없이 일하는 당신 대신해서 살림 그거 조금 해놓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난 정말 괜찮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 편하게 하면 돼. 난 정말 그거면 됐으니까. 퇴근길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국화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잘 계시는지 들여다보고 올 테니까 일 힘들어도 기운 내고. 알겠지? 교대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결혼을 하고 나서 집안 살림 역시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한 번도 그걸 힘들고 억울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함께 하는 게 살림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덜 바쁜 사람이 챙기면 그만이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자주 바뀌는 스케줄 근무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아내가 그저 안쓰럽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한다.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얘기를 할 때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전업주부도 아닌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당신이 조금 덜 피곤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달래주곤 했었죠. 정말 지독한 아내 발악이었습니다. 자다가도 근무하고 있던 아내가 뭐 필요한데 뭐 좀 갖다 줄 수 있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30분 거리의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건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자라는 제 모습에 아내는 쉽게 실증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장모님 말씀처럼 한때 사랑에 눈이 멀어서 했던 선택을 후회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결혼 2년 차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매일같이 설렐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설렘이 잦아들고 두 사람의 관계에 안정이 찾아온 것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누가 봐도 다른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매일같이 옆에 붙어 살고 있는 남편인 제가 못 느낄 리가 있었겠어요. 아내의 눈빛만 봐도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제 노력만으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당신 이번 주 스케줄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번 달에 나이트 근무 많이 해서 이번 달은 뭐 데이 근무라고 그러지 않았어? 오늘도 많이 늦는 거야? 아, 그게 데이 근무가 맞기는 한데 내가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들 교육시켜줄 일이 있어가지고 평소 끝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끝날 것 같기는 해. 언제 끝날지 나도 확실히 모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고 나면 당신 할 거 해.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니 아내의 근무표를 제가 모를 수 없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와이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범하게 제 눈을 피해가려고 했던 걸까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근무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휴무 없이 출근을 하는 아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한 이후로는 병원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봐도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오늘 정신이 없어서 퇴근할 때나 맞춰서 연락을 한다고 하질 않나. 영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른 간호사에게 환자를 인계받으며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배 좀 아프겠어? 마누라 쉬는데 혼자만 나와서 일하고 말이야. 간호사랑 같이 사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휴무 맞추기도 어렵고 살림도 남편이 많이 신경 써야 하고 그래도 연지 씨는 결혼 참 잘했지.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니까 신경 쓸 일 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옷까지 다 챙겨 입고 저랑 출근을 했던 아내의 스케줄표상 오늘은 휴무였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걸 대번에 알아차린 동료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혹시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너 그런 낌새 못 느꼈던 거냐고. 이 친구 역시 얼마 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 도장을 찍고 왔던 터라 수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와이프 바람은 정말 달라. 그거 잘못하면 못 돌아온다고. 남자들이 아무리 절절히 사랑하는 것 같고 해도 나중에 때 되면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여자들은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고 가정이고 뭐고 언제든지 한 번에 싹 다 놔버릴 수 있더라. 나야 늦어서 되돌릴 수 없었지만 넌 제대로 알아봐.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어야겠지만 아이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거 혹시 모르잖아? 하루 종일 동료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설마 아내가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라졌던 아내는 마치 하루 종일 병원에서 근무하고 마친 것처럼 주차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쉬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저한테 오늘은 뭐 때문에 힘들었네, 피곤하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요. 나도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뭐가 됐든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시동을 켜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블랙박스 메모리를 뺐죠. 사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이 차 몰고 어딜 갔다 왔구나. 아내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줄도 몰랐겠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주행거리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이 차에 제발 아내 혼자 탔길 속으로 염불 외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트북에 메모리를 꽂았어요. 그리고 전 정말이지 피하고 싶었던 광경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조수석에 타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자기야라는 다정한 호칭을 붙여가며 얘기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격받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데 차에서 내려서 아내의 주차를 도와주는 상간남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병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의사 선생님. 며칠 전까지 저랑 지나치면서 젠틀하고 사람 좋게 인사를 하던 그 사람이 조수석에서 내려 아내의 주차를 도와주고 있더군요. 제가 집에서 죽어라 아내 뒷바라지를 하고 있던 그때 아내는 제 보살핌을 받으며 다른 남자와 하하호호 놀아나고 있었던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부정도 해보고 끓어오르는 속을 참아보기도 하고 솔직히 아주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내가 봤던 것들 그냥 싹 다 덮어놓고 모른 척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뻔히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줄까 고민할 정도로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둘 다 휴무를 맞이하게 됐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절 보더니 아내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 있냐고, 뭐 할 말이 있냐고 먼저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밤새도록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대로 모른 척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전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를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어제 출근을 한 게 맞냐 물었습니다. 아내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뻔히 같이 출근해놓고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그 대답에 신락같이 이어져 오던 마지막 신뢰마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당신이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길 간절히 빌었는데 그 간단한 것조차 당신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 당신 바람 피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이래도 발뺌할래? 어? 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아내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입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도 또 해보라고 아내를 붙들고 흔들었지만 결국 아내는 제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한번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앞에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랑 이 부부 생활을 이어온 걸까 믿기지 않는 현실이 참혹하게 다가오기만 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거 지겹고 지쳐. 당신도 봐서 알잖아. 저 사람 능력도 좋고 저 사람도 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미 당신 눈으로 뻔히 다 봐놓고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래? 긴 말 안 할게. 그냥 조용히 헤어져 주라. 같은 병원 일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고 소문나봤자 서로 좋을 거 없잖아. 그냥 성격 차이라고 사람들한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갈라서자, 응? 내가 뭐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소문나는 게 무서우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새로 들어온 의사랑 눈 맞아서 가정 깨고 바람 피웠다. 소문 나봤자 엿대는 거 당신밖에 없어. 나? 그 소문 나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이제 와서 그게 걱정되냐?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와서 나 배려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마. 당신 그거 아주 역겨우니까. 어떻게 되든 망하는 건 당신뿐인데 왜 나까지 붙들고 늘어지려 그래? 뭐 좋으라고 이혼을 해, 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어디 그 남자랑 실컷 바람 피우고 놀아봐. 내가 순순히 이혼해주나.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마음 같아선 아내의 귓방망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주먹을 꼭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악에 바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뭐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는 내가 그러면 당신이랑 못 헤어질 줄 아냐. 어떻게든지 이혼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 끝까지 그 두꺼운 낯짝을 들이밀며 되려 화를 내더니 짐을 챙겨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 심정을 공감하실 겁니다. 상실감? 허탈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날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이 왔던 것은 아내가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집으로 오시겠다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죠. 전 솔직히 장모님이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딸 자식 잘못 키워놔서 이런 사고를 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렇게 뻔뻔한 태도를 일궈나던 아내를 장모님이 낳았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저희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신 장모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저한테 자기 딸이랑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부탁인가요? 아니요, 저 그 사람이랑 절대 이혼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아쉬워서요. 아무리 둘이 죽고 못 살아도 그 두 사람 평생 바람 피우는 사람 상간남 꼬리표 달고 살게 해줄 겁니다. 소송도 안 할 거고 이혼도 안 할 거예요. 이 아파트 결혼할 때 네가 가진 거 뭐 있냐고 무시하셔서 땡빛 끌어다가 제가 해온 건 알고 계시죠? 그 여자가 결혼 생활 중에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살림도 다 제가 했어요. 바람핀 마누라 뒷바라지 해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혼하고 나만 생고생해서 모은 재산까지 나눠주라고요?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딨답니까? 김서방, 내가 자네 그냥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야. 이미 마음 떠난 여자 붙들고 살아서 뭐 할 건가? 김서방, 나도 의사 사위 좀 보고 싶네, 응? 그 변변찮은 사위 말고 사자 붙은 사위 좀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욕심이야? 돈이 문제면 내가 이 아파트 살 때 낸 빚 갚아주면 그만 아닌가. 내가 5억 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게. 병원에 소문내지 않겠다. 각서만 쓰면 내가 이 아파트 빚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어?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의사 사위 보고 싶으니까 헤어져 달라는 장모님의 말.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이를 어떻게 꽉 물고 있었는지 턱이 다 아플 정도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5억 들고 오셔라 그랬어요. 장모님한테 의사 사위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딴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저 혼자 가족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저도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저 여자가 바람 피워 이혼하는데도 꼴랑 위자료나 조금 챙겨받고 헤어질 바에 나도 이기적으로 굴어보자. 장모님이 나서서 아파트 빚 갚아주고 위자료 해준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 그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두 년놈들 병원에서 놀아나는 모습 더 볼 자신도 없고 그 돈 받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병원 관두고 다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냥 호기롭게 한 소린 줄 알았는데 의사 사위 좀 한번 보고 싶단 그 마음이 생각보다 진심이었나 봅니다. 다음날 아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장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돈 받고 병원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살아달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섭섭하지 않은 위로금은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통장에 5억이 그대로 들어와 꽂히고 장모님이 대신 오셔서 이혼 서류에 제 도장 받아갔습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이 정말 더럽고 처절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들어와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통장에 꽂힌 돈을 바라보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호사 며느리 들어와서 나중에 아파도 걱정 없다 웃으면서 얘기하셨던 어머니 얼굴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요. 가정 하나 못 지켜낸 못난 놈이라고 스스로 자책도 했고요. 소주잔을 털어 넣으면서 이 쓰디 쓴 소주 맛으로 더 쓰고 더러운 제 인생이 조금만 더 가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출근을 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통장에는 장모님이었던 분에게 받았던 5억이 꽂혀 있었지만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 없더라고요. 출근을 하고 오늘 면담을 하고 나서 퇴사 절차를 알아봐야겠다. 무거운 마음과 그것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기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도 그 아내와 놀아났던 의사 역시 출근을 했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제서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몇 번이나 얼굴에 끼얹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말인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사람 마음에 이렇게 대못 박아놓고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 혼자만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믿지도 않는 신이 그렇게 원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야 워낙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니까 또 화가 난 보호자가 난동을 부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환자들이며 직원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있는 것이 예산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자 하나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상간남인 의사 선생님을 찾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뭐 저 의사놈이 실력도 없었던 건가? 의료사고라도 냈던 건가 했는데 저를 발견한 동료 간호사가 하는 얘기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저 여자분이 그 상간남의 아내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던 그놈도 본처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저 마누라가 와서 이 병원에 자기 남편이랑 붙어먹은 간호사가 있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나 봐. 아무리 말려도 자기 몸에 손대면 다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지금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 대체 어떤 강 큰 여잔지. 그 강 큰 여자가 제 아내라는 사실을 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의 번호는 알고 있었는지 민현이 끝까지 안 나오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소리를 지른 여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다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웅웅거리는 진동소리 끝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 본처는 너 잘 걸렸다 하는 표정으로 전화 팍 끊고 제 아내에게 다가가고 제 아내는 그제서야 횡설수설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선생님 유부남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텐 분명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전처도 별거하고 다른 지역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사와 바람을 피운 강 큰 간호사가 제 아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병원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됐고 사람들이 모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 본처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아내의 뺨을 속 시원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아내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털썩 꿇으니까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시원하게 뺨 한 대 더 올려붙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덜덜 떨고 있는 아내의 멱살을 잡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여자 간호사 한 명이 어디서 쏜살같이 뛰어와서 그 본체 앞에 냅다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선생님이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내분이 계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방금 얘기 듣고 안 거였어요. 제가 다 해명할 테니까 병원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최 간호사님?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벙쪄서 쳐다봤다니까요. 아내의 멱살을 잡아 올리려 했던 상간녀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이가 없어 쳐다보다 그래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놈 총각 행세를 한 명한테 하고 다닌 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아내와 또 다른 외도 상대였던 간호사도 서로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본처가 바로 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네가 먼저였네 내가 먼저였네 거기서 쌈박질을 하더라니까요. 선생님은 내가 먼저 만났어. 난 선생님이 곧 나가서 개원하신다고 해서 빚까지 내면서 병원 차리는 비용까지 대줬다고. 웃기는 소리 마세요. 전 선생님이랑 같이 병원 자리도 보러 다녔어요. 병원 차리고 나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수간호 자리도 주신다고 분명 저한테 그러셨다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무슨. 니네 지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이 미친놈이 한 명이랑 붙어먹은 줄 알았더니 병원 간호사들 상대로 아주 생쇼를 하고 다녔구나. 어? 야, 그놈 의사 만들어준 게 나야. 우리 친정에서 그놈한테 여태까지 퍼다 나른 돈이 얼만데, 어? 그놈 집구석 거지라서 땅바닥에 내앉게 생긴 거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다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바람만 핀 줄 알았더니 아주 간호사들 꼬리치고 다니면서 돈까지 뜯었구나. 기가 막혀서. 그제서야 아내와 또 다른 상간녀인 간호산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돈을 뜯기 위해 노란한 관계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이 더러운 얘기의 진짜 주인공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라고요. 그 의사놈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는 바람을 펴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가운 펄럭거리면서 달려온 의산 자기 마누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냥 조금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이 여자들이 다 오해한 거다.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상간녀였던 두 사람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멱살 잡고 흔들고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광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살겠어, 응? 장거리 하면서 외로워서 내가 잠깐 실수했나 봐. 당신 나 사랑하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이런 것들이랑 절대 다시는 안 늘어날 테니까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개소리하고 앉았네. 네 놈이나 이것들이나. 야, 넌 네 남편도 있다며. 하여튼 끼리끼리 만나는 건 과학인가 보다. 하긴 그렇게 넋 빠진 여자니까 이놈이 진짜 부잣집 의사인 줄 알고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그렇게 몸 비비면서 달려들었겠지. 니네 죄다 속은 거야. 이놈이 그런 놈이라고, 어? 어떡하니? 니네 몽땅 이제 돌아갈 가정도 없어진 것 같은데. 넌 이혼이야. 바람피다 걸리면 이럴 거 예상도 못했어? 대체 그런 멍청한 머리로 의사는 어떻게 됐니? 병원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세 사람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요. 환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냐. 이거 병원에서 나서서 징계를 주든지 자르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그때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정말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와가지고는 그제서야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 본처는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도 둘이서 바람을 핀 거냐면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남들이 봐도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당사자인 전 어땠겠어요. 여보,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응? 나 당신한테 했던 얘기 그거 전부 다 진심 아니야. 당신도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알고 있잖아. 정말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당신은 내 편이잖아. 응? 아,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제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제서야 후회 가득한 사과를 뱉어내는 아내를 전 싸늘한 표정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싹싹 빌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한 게 기가 막히지만 지금 아내가 처한 꼴이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속 시원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바람 피우면서 이런 꼴 당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 왜 저놈한테 여보 소리 그렇게 잘하더니만. 이제 저쪽에 비빌 구석 없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네 남편으로 보이나 보지? 미안한데 니네 엄마가 이혼 서류에 도장 받아가면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어? 얼른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의사사위 보긴 글렀다고 얘기나 좀 해주지. 나 붙들고 그러시던데 자기 의사사위 좀 보게 해달라고. 병원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좀 헤어져 달라고. 내가 그 조건으로 니네 엄마한테 5억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거든.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꼭 전해라. 어? 병원에 내가 소문낸 거 아니라고. 뭐? 엄마가 5억을 줬다고? 아, 여보, 제발. 아, 이게 무슨,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사색이 된 아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고, 전 그런 아내를 한심한 표정으로 내려다 봤습니다. 바람핀 인간들의 말로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해진 것을 보고, 그래도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뻔하죠. 매일같이 장모님 울며 불며 김서방 제발 한 번만 물러주게 하면서 연락해오고 전 한 번만 이딴 식으로 연락하고 내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으름장을 놨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더러운 치정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들은 병원에 하루라도 더 들일 수는 없다고 중징계를 받고 다들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 일 겪으며 병원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뭐가 당당하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래도 그 나쁜 인간들이 천벌받은 것 같다. 참 다행이라고 이제는 안쓰럽게만 보지 않고 같이 욕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통에 저도 조금씩 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참입니다. 저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돈까지 퍼준 그 집구석 아마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잠시나마 그런 여자와 결혼 생활을 했었다는 것, 이젠 다 잊어버리고 저도 새로운 인생 시작해 보려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고통받으며 살아야겠어요. 이젠 발 뻗고 팔짱 끼고 그 짐승들이 어떻게 천천히 망해가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 망할 곳도 없어 보이지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주부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큰 스터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익명으로 사연을 남기는 채널이 있다 해서 추천을 받아 듣게 됐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쉬는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이 사연 채널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쏠쏠한 재미로 잘 듣고 있습니다. 전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장녀인데요. 어렸을 땐 동생과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어른이 되고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만요. 이유는 바로 저희 집안의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일찍이 이사를 10번 넘게 다녀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매일 식당을 나가셔야 했고 일을 하루도 쉴 수가 없으셨어요. 벌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 당연히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는데 책가방 하나, 문제집 하나 살 돈도 부족했죠. 특히나 저희가 다니는 학교엔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많았기에 더더욱 못 사는 애들은 확연히 뚜렷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 점에서 전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동생은 누군가를 만나도 쉽게 위축이 됐죠. 전 집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괴롭힌다고 하는 방식으로 논 것은 아니었고요. 그저 저희들끼리 학교에 안 나가고 놀이터나 공터 같은 곳을 다니며 논 것이었어요. 반면 동생은 저와 다르게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집에 들어오면 동생은 저를 기다리고 왜 이리 늦게 왔냐 매달렸는데 전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땐 동생과 제가 성격이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게 누가 기다리래? 너도 친구 사겨. 친구 사귀면 되잖아. 왜 날 기다려서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집에 있을 거면 설거지라도 해놓든가. 저게 뭐냐? 접시 다 쌓여있네. 언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섭섭해.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소심해서 친구도 못 사귀는 성격인데. 언니까지 날 버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엄마도 맨날 바쁘고, 나 챙겨주지도 않고, 뭐 학교 생활 잘하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는데 언니라도 좀 물어보고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전 이때 동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려고 들지도 않았죠. 매일 밖으로 돌아치며 집에 관한 스트레스나 불만을 풀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제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은 제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 양이 부족하다며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어떤 어른도 저에게 관심을 준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조금씩 엉덩이를 붙이게 됐죠. 물론 처음엔 이과 공부해봤자 대학 갈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하나 싶었지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전념하고 있을 때쯤이야 동생이 어떤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동생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동생이 언젠가부터 학교에 나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만 있었고요. 거기다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기에 학교 선생님들의 기대가 컸는데 동생의 결석 문제로 학교에서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지켜보는 저도 동생이 왜 그러는지 몰라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급기야 식당 일을 하루 휴가 내시고 동생을 붙잡고 앉아 어르고 달래봤죠. 그런데 이때 동생의 입에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진아, 너 왜 학교 안 가? 엄마 정말 죽는 꼴 볼래? 지금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 줄 알아? 너 이대로 학교 안 가면 중학교 졸업 못 한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본다고 해도 중학교는 나와야지.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응?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어? 그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왜? 애들이, 애들이 나 왕따 시킨단 말이야. 우리 반에 일진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애가 있어. 걔가 주도해서 모두가 날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 나 가기 싫어, 엄마. 차라리 이대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제적 당할래. 뭐, 뭐? 아, 아니 네가 그럼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 이거사? 어머니는 당황하신 나머지 소리를 빽 질렀고 저 역시 덩달아 심장이 쿵쿵댔어요. 동생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동생을 왕따시키는 여자애는 동생 말대로 정말 일진이라 불리는 유명한 양아치더라고요. 그 학교에선 이미 유명했고 옆 학교까지 널리 알려진 악명 높은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김이은? 나 알아. 내 동생한테 들은 적 있거든. 걔 작년에 어떤 애 심하게 왕따시켜서 전학시킨 걸로 유명하대. 심지어 자기 아는 남자애들 동원해서 어디 끌고 가기도 한다던데? 어디로 끌고 간다고? 거기서 뭘 하는데? 뭐 때리거나 하겠지. 저번에 걔한테 당한 앤 전치 5주인가 6주인가 나왔다던데 갈비뼈도 부러졌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동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실감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서야 울면서 저에게 토로하더군요. 언니, 나 모텔 끌려가서 몇 번 맞았어. 걔가 내 안경 벗기더니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 걔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어. 모르는 남자애들도 있었고 너무 수치스러웠어. 너무 힘들어서 언니한테 말도 못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언니. 여기 멍자국이야.
동생이 옷을 올려 이곳저곳 붉고 푸르게 멍든 자국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으며 도저히 그 여자의 일당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동생의 학교를 찾아갔고 그 여자애를 불러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뒤이어 벌어지더군요. 바로 그 여자애가 미리 손을 쓴 것이었어요. 동생을 가학적으로 괴롭힌 여자인 이미 학교를 자퇴했고 유학을 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저나 동생이나 정당한 사과를 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만 것이죠. 전 너무 억울해서 위원회라도 열고 싶었지만 동생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엄만 동생을 위해 전학을 결정했어요. 이왕 떠나는 거 아예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로 했고요. 엄마 역시 오래 일한 식당을 떠나기로 결심하셨는데 저희 가족 모두 동생이 이왕이면 새로운 곳에서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부담감은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괜찮았어요. 동생이 그저 나아지기만을 바랬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생은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한동안 우울증이 심해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고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저와 얘기도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회복된 동생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를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까지 했어요. 동생의 대학 입학식 날 축하해주기 위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참석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도 모르게 감격에 복받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간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동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동생 역시 저처럼 빠듯할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해서요. 그날 동생과 저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언니, 이런 걸 왜 나를 줘? 언니가 힘들게 모은 건데. 너라도 덜 쪼들리게 생활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 마음 편하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 언니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알지. 고마워, 언니. 나도 우리 언니 항상 응원하고 있어. 내가 이 돈은 10배, 아니 100배 불려서 언니한테 갚을게. 그래서 언니 이쁜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거야. 말만 들어도 좋다. 동생은 오랜만에 보이는 미소로 화답을 하더군요. 그 후 동생에게서 잘 살고 있다는 안부 연락을 받으며 전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여느 취준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같이 공부할 모임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저와 같은 과 수업을 듣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대기업에 가기 위해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사정상 빠지게 됐으니 자기 대신 들어가 달라고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기에 흔쾌히 좋다고 수락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첫인상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다들 이력이 대단하더군요. 유학을 갔다 온 친구도 상당수 있었고 영어 점수도 저보다 높았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고요. 서울의 상위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온 남편은 모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외모 또한 준수했죠. 남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왔고 금융 쪽 기업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재테크니 뭐니 그 당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알아들을 순 없지만 은근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이 저를 딱 집어 좋아한다고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귄 지 1년째쯤 남편은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이제 20대 중반이고 아직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서도 신입티를 겨우 벗은 위치였거든요. 더군다나 전 학자금 대출까지 있었으니 빚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직 결혼을 하기엔 시기상조란 생각이 들었죠. 소은아, 우리 결혼하자. 오빠, 내가 전에 말했잖아. 아직은 우리 결혼하기 너무 이르다고. 결혼은 20대 후반 정도에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난 대출도 갚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돼.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나도 들고 가야 될 돈이 필요한데,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런 거 대줄 형편이 안 돼. 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넌 몸만 오면 돼. 우리 엄마 아빠도 괜찮다고 하셨어. 우리 가족은 이미 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만나면 매일 결혼 얘기뿐이었죠. 남편이 하도 닥달을 하니 남편의 말에 한 번은 저주자는 생각으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무척 좋았습니다. 몸만 오는 며느리 누가 달갑겠냐 싶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셨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요즘 결혼이 늦춰지는 추세가 너무 아쉽다면서 결혼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다고 저희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셨습니다. 절 벌써부터 아가라고 부르시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제가 편모 가정 아래서 자란 게 대견하다며 인상부터 똘똘하고 생활력 강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지만 일단은 어른들이니 장단은 맞춰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대화에서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부분에선 저와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아기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아이에 대한 로망이 있고, 난 얼른 우리 가정 꾸려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아이한테도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당신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대통령이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아빠가 되는 거였어. 우리 아버지처럼 다정한 부모가 돼서 아이 기르고 알콩달콩 단란한 가정 만들면서 하는 게 꿈이었다고. 진심이 가득 담긴 남편의 눈빛과 말은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전 거기에 넘어갔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상견례장에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신우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신우이는 비행기 사정으로 오지 못하게 됐다며 저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영상통화 속 보이는 화면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익은 것이었죠. 어디서 본 듯 했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죠. 상견례장에 와 있던 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잠깐 화장실에 갔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의 신우, 즉 동생에 대한 얘기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자기 동생 성격이 아주 화끈하고 대범하다면서 말이죠. 자기에게 새언니가 생기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말을 함께 전달하면서 제가 만약 시댁의 일원이 된다면 아마 동생이 저에게 가장 잘해줄 것 같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동생은 항상 언니를 갖고 싶어 했거든. 내가 아무래도 오빠니까 자기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다면서 아쉬워했어. 학창 시절 때도 유학 가기 전까진 얼마나 언니 언니 노래를 불렀는지. 근데 내가 자기랑 결혼하게 됐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 있지? 이제 자기한테 칠언니 생기는 거냐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말 한 번 예쁘게 하네. 나도 당신 여동생이고 내 신우니까 잘 챙길게. 전 신우가 했던 말들을 액면 그대로 들으며 나도 잘해줘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신우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며 전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고 결혼식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날 전 사람의 악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절 한동안 깊은 절망에 잠기게 했죠. 어머, 안녕하세요. 상견례에 못 가서 이렇게 만나 뵈네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그동안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한번 못 나눈 게 아쉽네요. 저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요, 새언니.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일단 예상하셨겠지만 신우는 제 동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가해자 여자아이였습니다. 영상통화나 사진으로 봤을 땐 성형을 한 건지 얼굴이 너무 변해 못 알아봤지만
이상하게도 결혼식장에선 목소리와 특유의 그 묘한 분위기가 겹치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 혹시 언니 신우 어느 중학교 나왔다고 했지? 저 대신 동생이 제게 먼저 물어봤고 남편에게 물으니 답이 나오더군요. 동생과 같은 중학교였습니다. 신우의 이름과 신우가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도 왜 가해자 그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한탄스럽기도 하고 자책도 됐죠. 만약 신우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오며 가며 한 번은 봤을 텐데 그랬다면 그 아이라는 걸 짐작했을 텐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고요. 언니, 그래도 좋은 집안에 시집 간 거니까 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좋은 날, 알았지? 동생은 애써 의연한 척 굴었지만 저는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내내 신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우도 결혼식장에서 분명 동생을 봤을 텐데 그럼 제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오히려 싱글벙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거든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예상을 뛰어넘는 혹독한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우선 전 이것을 남편에게 먼저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사실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자기 여동생을 너무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시부모님 역시 딸의 실체에 대해선 모르는 눈치였는데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결혼 생활에 행여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도 됐고요. 그러던 찰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생각해 봤는데 일단 형부한텐 말하지 마. 괜히 이 얘기 꺼내면 언니 시댁에 가는 거 많이 껄끄러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나랑 걔랑 다시 마주칠 것도 아니고 아픈 과거 일 다시 꺼내서 마음 어지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해줘, 언니. 동생은 과거는 과거로 묻고 넘기고 싶어 했어요. 동생 입장에선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었으니 굳이 더 들춰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겠어, 소진아?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물론 굳이 들춰내서 네 마음이 더 힘들다면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지만 언니는 아직도 화나. 걔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걔 때문에 넌 몇 년을 고생했잖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네가 대인 기피증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니? 전 이 상황이 왠지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찜찜하고 찝찝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동생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별로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걔랑 나 둘이서 풀어야 할 문제니까 언니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사실 걔 연락처 친구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생기거든 내가 직접 걔 만나서 당당히 할 말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언닌 여기 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언니 동생 바보로 보는 거 아니지? 결국 동생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전 알겠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선 티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줄곧 동생 얘기를 저에게 하곤 했어요. 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새언니 너무 예쁘다고 했다더라. 새언니 줄 명품 백을 사놨다더라 하더라 등등 그런 말들이요. 아마도 저와 자기 동생 모두 사랑했던 남편 입장에선 저희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했을 테니 중간에서 더 사이를 붙여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왔더군요. 남편은 제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섬찟했지만 그 말에서 짐작할 수 있었죠. 남편이 어떤 루트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걸요. 아마 신우이가 이실직고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신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나한텐 왜 숨겼던 거야? 당신 동생한테 그런 일 있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동생이 말하지 말래서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남편은 신우가 먼저 자기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면서 제게도 퍽 미안해 하더군요. 조만간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고요. 전 솔직히 신우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졌지만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연락을 뿌리치는 건 힘들었어요.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가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찌됐든 나가게 됐습니다. 동생에게도 물어봤는데 동생은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향했죠. 커피숍 안에서 시누이는 저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함께 앉아 계셨고요. 제가 들어오자 시누인 눈물을 똑똑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과거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게 센 건 줄 알고. 아가 미안하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주어도 생각하지 못했어. 자식 교육 못 시킨 내가 잘못이다. 시아버지인 신우보다 더 미안한 얼굴로 곁들여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제 동생에게 꼭 사과를 하게 하고 싶다고요. 동생이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생을 끌고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과 신우의 사과에 약간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용서한 건 아니었고 사실상 진짜 피해를 입은 건 동생이었지만 나중에 동생이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진심 어린 신우의 사과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 꼭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해 한다고. 제 잘못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요. 전 이때만 해도 신우의 말이 모두 진심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 구태여 사과할 자리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우의 본성이 드러난 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비보가 있었어요. 그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던 시아버지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는 많은 추억이 있진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 좋은 분이라고 들었고 꾸준히 회사를 운영하시며 가족만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들었기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저의 시아버지니까요. 장례식장에선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모두 마음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울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물도 떠다 드리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챙기기에 바빴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생긴 일이라 저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후 좀 더 바빠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이미 유언장을 써 놓으셨기에 회사가 자연스레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면서 열의를 불태웠고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옆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씩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셔서 제가 가끔 시댁에 가서 반찬이며 뭐며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맞이한 첫 시댁 행사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전 시댁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 전주에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절 부르시더군요. 당시 시어머니 얼굴엔 이상하게 활기가 돋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약한 식당 거기 취소해야겠다. 네? 왜요, 어머님? 스케줄에 문제 생겼나요? 아니, 다름 아니고 그 한식당 말이야. 평이 안 좋더라고. 아이, 포털 사이트 리뷰 글들을 몇 개 봤는데 음식 가짓수도 적고 식기도 싸구려를 쓰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제가 검색했을 땐 가격 대비 평도 좋고 그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소문도 나 있고 그래서 고른 건데 어머님도 전엔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알아볼게요. 아이고, 너는 무슨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먹냐?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준비를 하라는 거지. 네 남편 죽고 마음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데 네가 좀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 그런 좁은 한정식 식당 룸 안에서 좁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생일을 축하받아야겠어.
내 생일은 네가 정성껏 한번 준비해봐라. 우리 아들한테 듣기론 너 음식 솜씨가 제법이라며? 그 실력 발휘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아, 그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는 요리는 보통 저희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가 많았고, 전 양식 위주의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한식은 그냥 평범한 주부 수준이었기에 어머님 생신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해봐야지. 아, 왜 하기 전부터 포기를 하려고 드니? 이러면서 준비를 해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은근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싫지만 처음이고 밉보이기 싫으니 전 알겠다고 말하곤 인터넷을 보며 정성스레 생일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잡채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불고기, 샐러드, 굴비. 정말 지금 생각하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양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준비를 해갔는데요. 남편도 놀라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이 요리를 설마 다 한 거야? 대단하다. 내가 이런 와이프를 두고 있었다니 엄청 자랑스러운데? 사실 우리 엄만 요리 솜씨가 별로여서 2가지 이상 음식을 안 내놨거든. 그것도 간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웠고. 나 미국 가기 전엔 거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난 당신 만나서 진짜 복 받았다. 아유, 그 정도 아니야. 그냥 몇 가지 해봤어. 근데 나도 처음이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날은 그렇게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잔뜩 좋아져 시댁으로 향한 날이었습니다. 도착해선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다시 데워서 준비된 상에 놓고 있었죠. 근데 아플싸 저도 한식이 처음이다 보니 실수를 했더라고요. 불고기를 다시 끓인 후 간을 보니까 국물이 졸여지면서 많이 짜게 됐어요. 생신상이기도 하니 물을 더 넣고 끓여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온 신우가 불고기를 맛보더니 눈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지에 불고기를 다시 뱉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신우이를 보니 이러는 겁니다. 아우, 새언니, 우리 엄마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 특히 이런 기름진 건 더더욱 안 돼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식단을 짜셨어야죠. 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어떡해요? 엄마, 아, 이 불고기 좀 봐봐. 아, 세상에. 아, 이게 말이나 돼? 너무 짜서 소금탕 같아. 못 먹겠네, 진짜. 싸그리 버려야겠어. 야, 너는 돕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그만 못해? 남편의 말에 신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전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과거에 제 동생에게 지은 죄도 있으면서 왜 저런 얄미운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의 말에 캥기지 않는 얼굴로 불고기를 맛보시더니 저보고 잠깐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안방에 앉히자마자 대뜸 요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묻는 겁니다. 저 그래도 하루 꼬박 한 것 같은데요. 고기 같은 건 미리 재워놔야 하니까 그 전날부터 했고요. 근데 제가 불고기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참, 실수고 자시고 내가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이런 거 말하면 내가 괜히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된 기분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인데, 아유, 모르겠다. 내가 윗사람이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불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네가 해온 요리들 간을 좀 봤는단 말이야. 너무 바깥에서 파는 맛이더라. 조미료를 대체 얼마나 왕창 들이부은 건지 모르겠지만 생신상도 그렇고 네가 앞으로 책임질 제사상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요리는 무엇보다 정성인데 조미료 부어서 맛있게 만들 거면 우리가 밖에서 사다 먹지 뭐하러 너를 시켰겠니? 하나 시키면 알아서 판단을 할래라고 믿었거늘 왜 그리 사리 분별이 떨어져? 어머님, 저 조미료 별로 안 넣었어요. 굴소스 정도 넣긴 했는데 절대 과한 양은 아니었고요. 저희 집안 간이 조금 센 편이라 거기에 맞게 준비한 건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상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사상도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당연히 며느라가 네 혼자 다 해야지. 원래 제사는 여자들이 준비하는 거야. 근데 말이다. 너 혹여나 해서 말인데 우리 딸이 과거에 실수 좀 했던 거 가지고 원한 품고 복수하려는 거니? 네? 전 너무 놀라 반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고기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 온 것부터 일부러 자기 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더군요. 맹세코 전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로 생신상을 준비했다면 그건 너무 치사한 짓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실수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생신날 미리 생신 축하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걸 두고 일부러 안 받았다고 여기더라고요.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매기는 건 도리가 아니지. 너도 그건 알아둬야 된다. 전 억울해서 맹세코 아니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어쩐지 이미 자기 아내 사고에 단단히 갇혀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엔 제가 이걸 왜 해명해야 되나 싶어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는 시어머니와 절 떼어놓아 끝나긴 했지만 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생신이 시작되기도 전 기분이 너무 잡치더라고요. 식사 내내 시누이는 불평불만 투성이었습니다. 잡채가 너무 달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불고기는 너무 짜다, 시어머니보다 더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데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 됐어요. 시어머니 역시 자기 딸이 저러고 앉아있는데도 그냥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고요. 전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몰라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내내 끌어안고 있다. 급기야 식사 마지막쯤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다음부턴 그냥 나랑 같이 준비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새언니한테 안 맡겼죠. 내가 알아서 다 했지. 아무튼 그렇게 알아요. 아, 난 도저히 못 먹겠네. 밖에서 소화제 좀 사갖고 올게요.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려. 이상한 음식을 먹어 그런가?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진작 같이 하자고 하시든가요. 왜 음식 가지고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못된 말들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한테 이러는 거 너무 예의 없는 짓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제 동생한테 한 짓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아가씨는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따 대고 평가질이에요? 그러자 제 말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다다다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지난 일로 역시나 원한이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말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왜 장례식 이후에 그토록 시어머니를 챙겨드렸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고마웠던 건 남편이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퍼부어 줬던 겁니다. 괜히 우물쭈물하며 아내 속 답답하게 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칼을 긋더라고요. 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새언니가 정성껏 차려줬음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야지. 아까부터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냔 말이야. 너 아버지 있을 땐 무서워서 돈 때문에 미안한 척하다가 지금 오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야? 신우이는 남편의 말에 대들려고 했지만 남편은 과거 네가 저지른 일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냔 말을 던지며 신우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저 역시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왜 일이 변한 건지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지닌 돈의 위력에 억지로 사과를 낳았던 것이었고 처음부터 사과는 본심이 아니었던 것을요.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렸을 땐 다 실수하는 거지. 내가 왜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괜찮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 너무 어수선하다. 오빠, 어이없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세훈이 편만 드는 거야? 오빤 내 가족이잖아. 결혼했다고 배신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봐. 네 카드고 뭐고 다 정지할 줄 알아. 남편의 불호령이 세지자 그제서야 신우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당시 신우가 한국에 들어온 뒤 마땅히 직업 없이 놀고 있자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가만히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서 정리를 해준 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사실 내가 왜 이런 헛수고를 했나 싶어서 후회가 막심하던 와중이었는데 가뜩이나 제 동생을 끔찍한 상태로 만든 가해자인 신우가 너무 믿고 증오스러웠는데 신우에 대한 감정이 터져나가기 직전 남편의 대처가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세훈이 한번 봐요. 오빠가 완전 열받아서 지금 내 카드 정지한다 어쩐다 하는데 난 우리 오빠 경제적인 도움 아니면 내 라이프 스타일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예요? 아, 진짜. 막 가자는 거야? 뭐야? 아, 그럼 세연이가 오빠한테 잘 좀 말해주든가요. 내가 사과했다고, 언니가 받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요? 지금 내 상황 심각하단 말이에요. 오늘 백화점에 내가 탐내던 백 들어왔는데 그거 못 사게 생겼다고요. 백이요? 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아가씨가 오빠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비셔야겠어요. 전 도와줄 생각이 일차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하고도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아줄 줄 알았어요? 아가씨는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딴 식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사람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히 마음속에서 도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 굳게 참은 것 같습니다. 온갖 육두문자 섞인 욕이 남발할 것 같은데 남편 얼굴 생각해서 간신히 참아 넘겼죠. 그 뒤에도 신우는 뱀처럼 강교하게 계속 문자를 보내왔지만 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애 같았는지 나중에는 한밤중에 저희 집 문까지 두드리는 걸 남편이 쫓아냈죠.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신우에 대해서 나중에 듣게 됐지만 신우가 남편 포함해 시댁 가족을 모두 속였더라고요. 신우가 외국에 살면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그 대신 이상한 클럽 같은 곳만 다니다 외국인을 노리는 어떤 꽃뱀 같은 논팽이를 만나서 돈을 다 주는 바람에 탈탈 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외국의 대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을 뿐 그 이후는 철저히 나태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우는 아직도 제 남편의 재력에 기대어 살고 싶어 했고 그걸 자기 재력이라 생각하며 돈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갑질도 종종 해댔죠. 괜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저씨, 여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똑바로 못 쓸어요? 나 여기서 엎어지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냐고요. 돈도 없으면서 진짜. 제가 차를 끌고 시댁에 들어가기 위해 경비실을 통과하면서 신우가 경비 아저씨에게 해코지하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신우의 인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다 말해버렸고요. 남편은 신우가 인간 되려면 한참 멀었다며 생활비를 영원히 끊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지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선언을 하더군요.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요. 신우가 생각한 것이 바로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자기는 스포츠카를 타고 남자들을 만나며 놀러 다니는 생활을 꿈꿨나 봐요. 당연히 남편이 안 된다고 하자 애걸을 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세훈이한테 함부로 안 굴게. 안 그럼 되잖아. 백날 첫날 거짓부렁이 누려놓을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해.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듣다 신우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가 사업이 아닌 다른 노선을 선택할 거니 준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네 동생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봐줘. 얘 교사 해본다고 지금 준비 시작했어. 네가 전에 제대로 된 직업부터 갖추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사 준비해보겠대. 아유,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머리가 원체 똑똑하니 뭘 하든 될 애다. 교사? 정말이야? 너 정말로 준비 시작했어? 어,
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잖아. 내 영어 실력 살려서 영어 선생님 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 번만 믿어줘. 이제 때 안 쓰고 손 최대한 안 벌리고 살게. 오빠가 카페 사업 지원 못 해주면 그거 하려고 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인 늦은 나이에 교사가 되겠다며 자기가 아는 인맥 중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 교사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겠다고 기세 좋게 말하더군요. 나 알다시피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좋았잖아. 내가 공부 안 해도 중학교부터 성적은 무진장 좋았다니까. 나 그 일만 아니었어도 여기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서울대 갔다. 전 이때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대놓고 그의 일이라고 말한 건 제 동생을 가리켜 한 말이었으니까요. 열받은 제가 신우이를 노려봤지만 신우는 제 눈길을 은근슬쩍 피하더군요. 남편을 어쨌든 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제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과거 제 동생과 관련한 일도 있고 하니 제가 동하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다고요. 처음에 전 동생이 생각나 신우를 돕지 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이 신우를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신우가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저도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느니 무조건 될 수 있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뻐겼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보고 싶었죠. 그래서 허락을 했고 신우는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전 아이를 낳고 남편은 회사에 전념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땐 동생이 직접 와서 간호도 해주고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죠. 동생은 저와 달리 결혼은 하지 않고 홀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전 그런 동생의 삶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체를 꾸려 꽤나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동생을 보면 저와 동생 모두 이젠 과거 어렸을 때와 달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생은 언제든 힘들면 자기에게 기대라며 친정 엄마 같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육아가 덜 고됐죠. 이 점은 동생에게 아직도 고마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 동생과 얘기할 때 일부러라도 절대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요. 동생에게 아직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뭐가? 나 이제 걔한테 더 이상 악감정 없어. 그렇다고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언니 가족이 되기도 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동생은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꽤나 성숙한 말을 남겼어요. 전 그 말에 괜히 울컥해서 동생을 껴안고 엉엉 울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이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정말 교사가 됐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합격 후 얼마나 떵떵거리던지 우스울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딸의 교사 임용 소식이 기쁘셨는지 바로 축하 파티를 열자고 하더군요. 이날 남편이 출장에 있어 참석을 못한다고 하고 저도 아이 등 하원 문제 때문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네 신우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데 왜 못 온다는 거야? 당장 못 나와? 어디 네 신우를 물러보고 있어? 아님 나를 물러보는 거냐? 네가 그럴 주제나 군번이 된다고 생각해? 내 아들 등에 업혀 사는 주제에 얼른 튀어와. 욕이 치밀었지만 여기서 더 큰 갈등 만들기 싫어 아이를 데리고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니까 상황은 역시 신우의 자축과 그런 신우이를 어화둥둥해주는 시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했다. 아이고, 이 장한 것. 나는 네가 교사가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나저나 나 학교 가서 남자 교사들한테 인기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 중에 한 명 낚아채서 결혼해도 좋겠네.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아무 반응이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선생도 됐고 직업도 가졌으니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봐요. 제게 사과를 깎아와라, 설거지를 해라 일일이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첫날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명령을 하더군요. 집에 코트를 놓고 왔다며 시댁에 들려서 학교로 갖다 달라느니 하는 별의별 가짜는 요구들 말이에요.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당시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선에서 처리하기 위해 못하겠다고 말했죠. 아가씨, 사람 부려먹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세요. 어디서 유세를 떨고 난리예요? 그만하세요. 아가씨가 교사 됐으면 된 거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학교로 오라고 하세요? 진짜 가짠네. 새언니, 좋게 말하니까 사람 말이 말처럼 안 들리죠? 언니 동생 꼴 나고 싶어요? 그러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하시죠. 뭐, 뭐라고? 이런. 전 그만 손을 올려 신우의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신우고 뭐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저만 들먹였다면 참았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의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인 제게 맞은 뺨이 분한지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자기도 제 뺨을 날리더군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제 동생을 찾아가 또 짓밟아줄 거라느니 하는 위협적인 말을 해댔어요. 다음날 전 바로 신우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제작한 1인용 피켓을 들고서요. 학폭 선생 웬 말이냐, 당장 물러가라. 저는 구호를 외치며 계속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자 학교 경비원 분께서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시선은 집중된 뒤였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들고 저를 찍었고 전 피켓이 더 잘 보이도록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 질문으로 학폭 선생이 누구를 가르치냐고 하는 말에 전 신우의 이름을 댔죠. 학생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요. 그 뒤 얼마 후 마음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군요. 진미고등학교 김희은 영어 선생님 학창시절에 사람 패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라는. 저는 사실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맘카페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그 글이 맘카페에서 게시글 1위를 차지하자 신우는 쫓아내야 할 대상 1호가 되었더군요. 드디어 학교에서 신우를 쫓아내기로 했다는 결정이 들려오던 날 전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제 한을 푸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일이 남아있긴 했지만요. 의외로 동생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그저 제 얘기를 조용한 표정으로 듣더니 저를 꼭 껴안아주더군요. 고마워, 언니. 나한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동생은 이 말을 해줬고 덕분에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학교로 찾아가. 아니라고.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들어주나요? 남편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잘했다고 말해 주었으며 완전히 시댁과 연을 끊고 살기로 결심한 판에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시어머니에게도 나름의 속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어쩌다 지인 소개로 도박판에 빠져서 큰 돈을 탕진하고 다니셨더군요. 그래서 신우이 지원금도 대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도박판의 규모가 커지니 백수가 된 신우도 시모도 모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고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인간도 아닌 것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렵니다.